눈이 미친 듯이 오던 날 아내는 저를 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공군 사고 뒤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된 32살 남편입니다. 병원 아니야. 오늘은 이혼 서류만 끝내면 돼. 무릎엔 이불까지 덮어주던 사람이 저를 버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장애 뒤에도 5년을 같이 살았기에 저는 아직도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옆엔 어느새 택시기사 그 남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늦게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노린 건 아내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 몸은 끝났다고 보고 제 앞으로 들어올 돈부터 계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끝난 건 제 인생이 아니라 저 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에서 저는 아내 뒤에 선 그 남자를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법원 앞에서 눈을 맞고 있으니 아내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오늘보다 제가 처음 두 다리를 잃던 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버려지기 직전이 되면 자기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 날부터 다시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공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전봇대 위에서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엔 아무 생각도 안 났고 바닥 충격이 지나난 뒤엔 허리 아래가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저는 계속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은 뒤엔 더는 부정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이후 두 다리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됐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몸이 됐습니다. 당신 아직 안 끝났어.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치료랑 재활 계속하면 분명 나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버텨. 나 혼자 두고 먼저 무너지지 마. 그 말이 당시에 저한텐 진짜 생명줄이었습니다. 솔직히 몸보다 더 무서운 건 사고 하나로 사람 마음까지 끊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 손을 먼저 잡아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직 제 편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오늘 한 검사를 내일 또 설명 듣고 겨우 휠체어에 옮겨앉는 연습 하나에도 땀이 쏟아졌죠. 그 와중에도 아내는 제일 처참한 시기를 다 봤고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빛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장애를 안고 난 뒤에도 우리는 바로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5년 가까이 부부로 같이 버텼고 저는 힘들어도 그 시간이 함께 사는 시간이라고 믿었어요. 느리고 답답해도 적어도 우리는 같은 편인 줄 알았습니다. 약 먹는 시간 놓치지 말고 혼자 무리해서 옮겨 앉으려 하지 마. 다치면 더 오래 가. 당신이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겨도 나는 그걸로 됐어. 그러니까 말 좀 듣자.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더 미안했고 더 조심했습니다. 아직 젊은 아내를 휠체어 남편 옆에 묶어두고 있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라도 붙잡고 생활비표라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 짐이 덜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돌아서는 건 큰 사건보다 작은 변화부터 들키더라고요. 전엔 제가 약 먹는 시간만 늦어도 먼저 챙기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 식탁 위에 약만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얼굴보다 휴대폰을 먼저 보는 날도 늘었고요. 나도 사람이라 지칠 때가 있어.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나도 숨 막힐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민한 날엔 제발 건드리지 좀 마. 처음엔 그 말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 진짜 힘들겠구나. 나 때문에 지쳤겠구나. 그렇게 넘겼죠. 그런데 그 뒤부터는 한숨 쉬는 횟수, 귀가 아는 시간, 저를 부를 때 목소리 온도까지 조금씩 달라졌고, 저는 그걸 모르는 척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나 오늘 늦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든가 그냥 시켜 먹어. 그리고 전화는 그렇게 자주 하지 마. 운전 중일 수도 있고 나도 계속 당신 일정에만 맞춰서 살 수는 없잖아. 전에는 제가 집에 혼자 남아 있으면 불안하다며 서둘러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제가 몇 시간을 혼자 보내는지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서늘했습니다. 사람이 무관심해질 때 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하거든요. 한 번은 밤늦게 문이 열렸는데 아내가 현관에서부터 통화를 급하게 끊는 걸 들었습니다. 예전엔 제 앞에서 숨길 게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저를 보자마자 핸드폰 화면부터 뒤집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물 한 잔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잤어? 그냥 길이 막혀서 늦은 거야.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봐? 내가 누구랑 얘기하든 일일이 설명해야 해? 나도 좀 편하게 숨 쉴 시간은 있어야 하잖아. 그날 이후 아내는 베란다에다 나가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고 메시지가 오면 저도 모르게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 웃음이 제 앞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늦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부터 아내는 늦은 이유보다 제 반응부터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제가 남편이 아니라 감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아내 입에서 낯선 이름 대신 직업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택시기사 한 분이 짐을 들어주었다, 밤늦게 집 앞까지 데려다줘서 편했다, 병원 앞에서 그 사람이 유난히 싹싹했다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별말 아닌데도 이상하게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요즘 병원 앞에서 자주 만나는 기사 있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더라.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필요한 것만 딱 도와줘. 당신 휠체어 접는 것도 한번 도와줬잖아. 세상 사람 다 못 믿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싫은 티를 못 냈습니다. 저 대신 누가 짐을 들어줬다는데 그걸 불편해하면 제가 너무 속 좁은 사람 같잖아요. 다만 이상했습니다. 듣기엔 친절한 얘긴데 이상하게 제 자리를 누가 슬쩍 밟고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형님, 몸 불편하신데 마음까지 예민해지시면 더 힘드실 겁니다. 아내분도 혼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태워다 드리가 보면 보여요. 가끔 짐 들어드리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자 목소리를 처음 제대로 들은 날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미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 말투였거든요. 아내는 옆에서 굳이 선을 긋지 않았고 저는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자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적어도 남 도와주고 말 예쁘게 하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굴 이유는 없잖아.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숨통이 트이는데.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제 앞에선 점점 짧아지는 말이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괜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를 모르는 척 해보려 했지만 5년을 같이 산 사람 목소리가 바뀌는 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들킵니다. 결정적으로 선을 넘은 건 돈 얘기가 섞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사고 이후 제 앞으로 들어오는 상이 관련 보상이나 지원 절차는 늘 복잡했고 저는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기와 금액, 기준부터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알아야 하니까 묻는 거야. 당신 앞으로 나오는 돈이 뭐가 있는지, 언제쯤 들어오는지, 생활은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같이 사는데 그 정도도 모르고 있으면 더 답답하지. 틀린 말은 아니어서 더 찝찝했습니다. 맞는 얘긴데 사람 걱정보다 숫자부터 세는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제 몸이 망가진 뒤부터 돈 얘기가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잘 알게 됐는데 아내는 그걸 점점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형님 같은 경우는 놓치면 안 되는 게 많다던데요. 제 돈은 아는 사람이 챙겨야 손해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모르고 넘겼다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미리 정리만 잘해도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선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느꼈습니다. 제 몸으로 생긴 돈 이야기를 저도 아닌 다른 남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고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아내가 그 말을 맡기는커녕 맞다는 듯 고개까지 끄덕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님도 너무 아내분만 붙잡고 있으면 서로 힘들죠. 사람은 숨통이 좀 트여야 버팁니다. 옆에서 보니까 아내분이 정말 애 많이 쓰시던데 형님이 오히려 좀 마음을 넓게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화를 못 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제가 피해의식 심한 남편이 될 것 같았고, 참는 순간엔 제 집안으로 다른 남자가 더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아니라 제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기분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뭐가 틀렸는데? 당신은 자꾸 기분부터 상하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당신 몸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도 봐야 하잖아. 언제까지 감정만 앞세우고 살 순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마음보다 다른 남자의 문장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는 집안에서도 제 처지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5년을 버틴 부부라는 믿음이 그날 처음으로 금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몇 시간씩 숫자만 들여다본다고 당장 달라지는 게 있어? 당신도 좀 현실을 봐야지. 내가 지금 바라는 건 거창한 희망이 아니라 오늘 당장 숨 막히지 않는 하루라고. 예전 같으면 그런 말 뒤에도 미안함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저를 다독이기보다 자꾸 선을 긋는 쪽으로 변했고, 저는 그 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서 더 불안했습니다.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본인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게 만든다고요. 제가 보니까 아내분은 진짜 오래 버티신 편입니다. 사람 마음이 지치면 좋은 말도 안 들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 말까지 듣고 나니 더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부부끼리나 할 말을 그 남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내에게만 말해온 피로와 열패감까지 그 남자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 자꾸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는데? 적어도 그 사람은 내 말 끝따기 들어줘. 당신처럼 내가 말하기도 전에 상처받은 표정부터 짓지 않는다고. 내가 숨 좀 쉬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내가 지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제 자리를 다른 남자가 대신 설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외면하던 진실이 이제는 제 눈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르는 척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정말 길이 막힌 건지, 현관 앞에서 끊던 통화는 누구였는지, 제 앞에선 짧아진 목소리가 왜 그 남자 얘기만 나오면 풀어지는지 이제는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상한 건 증거보다 분위기가 먼저였습니다. 아내는 전보다 더 자주 밖으로 나갔고 돌아오면 기분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랑 마주 앉아 있을 때는 한숨부터 쉬던 사람이 밖에서 들어온 날만큼은 괜히 말끝이 가벼워져 있었죠. 병원 좀 다녀오고 장도 보고 바람도 좀 쐬고 왔어. 왜 그렇게 쳐다봐? 나도 사람인데 집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 숨 막혀. 당신은 모르겠지만 밖에 좀 나가야 살 것 같을 때도 있거든. 예전 같으면 그냥 힘들었나 보다 했을 말을 그땐 이상하게 그대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아내 눈빛에 제가 모르는 시간이 묻어 있었고, 그 시간 안에 이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거든요. 한 번은 병원 다녀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휠체어를 접어 차에 싣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가까워지자 바로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끊기기 직전에 그 사람 참 센스 있다니까? 라는 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병원 앞에서 몇 번 마주친 기사한테 길 물어본 거야. 당신 예약 시간 자꾸 바뀌니까 내가 헷갈려서 그랬어. 그런 표정 짓지 마. 진짜 아무 일 아니니까. 아무 일 아니라는 말은 이상하게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까봐 겁이 났고, 그게 사실이면 제 5년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았거든요. 형님, 지난번에 뵀던 기사입니다. 아내분이 짐 드는 게 힘들어 보여서 제가 몇 번 도와드렸어요. 괜히 오해하실까봐 먼저 인사드리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매끈했습니다.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었죠.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꼭 무례하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또 그렇게 받아들여? 적어도 저 사람은 도와주고도 생색 안 내. 당신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기만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잖아. 세상 사람 다 적으로 보면 당신만 더 피곤해져. 그 말을 듣고 저는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고도 생색 안 낸다는 말이 어느새 당신은 도와받을 자격도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아내는 이미 저와 그 남자를 같은 선 위에 놓고 비교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그 뒤로는 눈에 띄는 것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현관에 낯선 담배 냄새가 스치고 지나간 날이 있었고, 아내 옷소매에서 병원 소독약 냄새 대신 남자 향수 같은 게 묻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진 걸 수도 있지만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불길함이 있더라고요. 또 뭐가 이상한데? 내가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냄새부터 맡을 거야? 진짜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마. 당신은 왜 갈수록 나를 아내가 아니라 범인처럼 몰아가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랑 자주 만나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대답보다 표정이 먼저 굳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얼굴이 아니라 들킨 사람이 잠깐 계산하는 얼굴이었죠. 그 짧은 침묵이 말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만나면 어때서? 병원 오가면서 얼굴 볼 수도 있지. 사람 하나 친절하다고 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당신 마음은 좀 편해져? 나 진짜 지쳤어. 당신 옆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매번 의심까지 받아야 해?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는 순간 더 차가워졌습니다. 적어도 예전의 아내라면 화를 내면서라도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아내는 억울해하기보다 내가 왜 그걸 설명해야 하냐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형님도 아내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옆에서 보니까 아내분이 진짜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몸이 힘든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챙기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가끔은 위로받을 때가 있어야 버티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우리 부부싸움에 끼어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자리가 있다고 믿는 말투였고 제 아내를 자기가 이해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더 잔인했던 건 아내가 그 선 넘는 말을 듣고도 저 남자한테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제 쪽을 보며 또 시작이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날 저는 제가 남편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집에서 세무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뛰는 일은 못하게 됐지만 숫자와 규정은 앉아서도 붙잡을 수 있었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매일 책을 펼쳤습니다. 또 그 공부야? 솔직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이 평생 휠체어 타고 앉아있을 텐데 자격증 하나 딴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 제발 꿈 같은 소리 말고 현실부터 봐. 우리 생활이 지금 어떤지 알잖아.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엔 힘내보자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쪽으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제가 공부하는 걸 응원하지 않았고 제가 다시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형님은 너무 멀리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생활이 먼저인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아내분 입장에선 옆에 형실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은 말만 번듯한 희망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 남자가 제 공부까지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더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책을 펼친다는 것, 아내가 그걸 못마땅해 한다는 것, 그런 사소한 부부 대화까지 이미 저 남자한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왜 틀린 말 했어? 당신은 맨날 할 수 있다, 해보겠다 그러는데 결국 달라진 게 없잖아. 나는 희망 고문에 지쳤어. 옆에서 사는 사람도 현실이 보여야 버티는 거지. 당신처럼 마음만 붙잡고는 못 살아. 그제야 저는 아내가 왜 그 남자 쪽으로 기울었는지 조금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몸을 안쓰럽게 보는 척 하면서도 실제론 제가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그 냉정함을 현실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 얘기가 더 노골적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제 앞으로 들어오는 상이 관련 연금과 보상금, 보험금, 지원금은 종류도 복잡하고 들어오는 시점도 제각각이었는데 아내는 어느 날부터 그걸 아주 자세히 다시 묻더라고요. 그냥 알아야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당신 앞으로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보험금은 이미 끝난 건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지원금은 어디까지 되는지 알아둬야 생활이 돌아갈 거 아니야. 같이 사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 더 이상하지? 맞는 말이어서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한다는 말과 계산해 볼 만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는 말은 비슷해 보여도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 차이를 아는데 아내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같은 경우는 진짜 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연금이랑 보험, 지원 쪽은 아는 사람이 붙어야 놓치는 게 없거든요. 잘만 정리하면 흐름이 꽤 나올 텐데 괜히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죠. 세상은 결국 계산 빠른 사람이 덜 다칩니다. 그 말은 제 귀엔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잘만 정리하면 흐름이 나온다. 그건 제 몸으로 망가진 삶을 이 남자가 숫자줄처럼 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저 남자가 아내만 위로하려고 붙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아내가 그 말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 몸 상태나 제 기분보다 앞으로 나올 돈의 시기와 규모를 누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느냐가 아내한텐 더 중요해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결혼이 아니라 계산서 한복판에 앉아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막막한 얘기만 하진 않아. 당신은 맨날 괜찮아질 거다, 다시 해볼 거다 같은 말만 하지, 당장 뭘 어떻게 버틸지는 말 안 하잖아. 나는 꿈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해. 그래야 오늘을 넘기든 말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제가 해보겠다고 붙든 공부도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버틴 시간도 아내에겐 꿈 같은 소리로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내는 제가 살아남으려 버틴 시간을 희망 고문쯤으로 깎아내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그걸 옆에서 더 현실적인 척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서운한 건 알겠는데 너무 감정으로만 보시면 아내분이 더 힘들죠. 아내분은 지금 버티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형님처럼 다시 해보겠다는 말보다 언제, 얼마가 들어오고 생활이 어떻게 굴러갈지 아는 게 아내분한텐 더 급한 거예요. 그 남자가 제 아내 마음을 대신 해석하는 순간 저는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둘 사이 분위기는 이미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저는 그제야 저들이 같은 편에서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그런 눈으로 봐? 당신이 힘든 거 아는데 나도 평생 이렇게만 살 순 없어. 적어도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어. 당신처럼 말하기도 전에 상처받은 표정부터 짓지 않는다고. 내가 좀 기댈 때가 생긴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굳이 더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분위기가 먼저 알고 말이 마지막에 따라오는 법이더라고요. 이미 둘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집에서 혼자 다른 계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바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책을 폈습니다.
아내는 제가 평생 휠체어에 묶인 채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 남자도 저를 앞으로 들어올 돈만 남은 사람쯤으로 보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제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앞이 뿌옇게 가려질 만큼 눈이 퍼붓던 겨울 아침이었고, 창문을 때리는 눈발만 들어도 오늘은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따라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던 사람이 그날은 먼저 제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려주더라고요. 무릎 위엔 두꺼운 이불까지 덮어줬습니다. 멀리서 보면 꼭 몸 불편한 남편을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가는 아내처럼 보였을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손 시려우니까 입을 걷지 마. 오늘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괜히 밖에서 버티다가 넘어지면 더 번거로워져.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지니까 제발 말 길게 하지 말자. 병원 가는 날이면 보통 몇 시 예약인지 어느 과로 들어가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는 어디 가는지도 끝까지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히 최악을 먼저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병원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아내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내야 할 서류인가 싶었죠. 그런데 봉투를 쥔 콘이 너무 세게 굳어 있더라고요. 종이 몇 장분 봉투를 든 손이 아니라 오늘 마음먹은 걸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사람 손처럼 보였습니다. 왜 자꾸 봉투를 봐? 서류 챙긴 게 그렇게 이상해? 병원 가도 필요한 거 있을 수 있잖아. 당신은 꼭 뭐 하나 걸리면 그 표정부터 짓더라. 그러니까 내가 더 말하기 싫어지는 거야. 저는 거기서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내는 제가 뭘 확인하려 들기만 해도 숨 막힌다는 얼굴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병원에 가는 길이면 적어도 왜 오늘 꼭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아내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눈길을 밀었습니다. 바퀴는 눈에 자꾸 박혔고 저는 몸이 뒤로 밀릴 때마다 이불 안에서 손만 움켜쥐었습니다. 차를 타는 줄 알았는데 아내는 차문을 열지 않았고 그대로 큰 길 쪽으로 저를 밀고 나갔습니다. 발판 건드리지 마. 괜히 흔들리면 더 위험해.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끝내면 돼. 당신이 굳이 힘쓸 일도 없고 말 많이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히 버티지 마. 조용히 끝내면 된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병원 진료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가던 병원 쪽으로 꺾어야 할 사거리에서 아내는 맘서림도 없이 반대쪽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이쪽 아니잖아. 병원은 저쪽인데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발을 맞으면서도 손잡이만 더 세게 쥐었고 대답 대신 걸음만 빨라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확실한 답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방향 따져서 뭐하게. 어차피 가야 할 데니까 가는 거야. 나도 이런 날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괜히 목소리 높이지 마. 당신만 더 사람들 눈에 안쓰럽게 보여. 그건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미 절반쯤 알아버렸습니다. 다만 끝까지 아니길 바랐죠. 5년을 같이 산 사람이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제가 지금 괜히 최악을 먼저 떠올리는 거라고 계속 제 머리만 속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뚫고 조금 더 나가자 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병원 방향이 아니라 법원 방향이 적힌 안내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속이 서늘하게 꺼졌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오해라고 우길 수 없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달라질 거 없다는 거. 나도 나름대로는 오래 버틴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그냥 끝내자. 서로 더 비참해지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아.
끝내자, 정리하자. 그 말들이 눈발보다 더 차갑게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추울까봐 이불은 덮어주면서 정작 저를 데려가는 곳은 제 결혼을 끝내는 자리라는 게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보호와 정리가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들 눈엔 어땠을까요? 눈 오는 날 장애가 있는 남편을 정성껏 챙겨 어디론가 데려가는 착한 아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불 아래에서 저는 제가 돌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침내 치워지고 있다는 걸 아주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도 사람들 시선 무서운 거 알아. 그런데 더는 당신 비위 맞추면서 못 살아. 당신은 아직도 내가 계속 당신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었어. 오래전부터 아니라는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건 제가 혼자만 5년을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미 빠져나갈 날짜와 방식만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제가 놓인 자리를 처음으로 정확히 봤습니다. 법원 앞 경사로가 보일 때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 표정은 이미 끝난 사람 얼굴이었고 그런 사람을 붙잡는 순간 제 체면만 더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이왕 온 거 괜히 사람들 보는 데서 버티지 마. 안에서도 길게 말할 생각 없어. 서류만 내고 필요한 말만 하면 끝나.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 일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만 있어. 조용히 앉아만 있으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다치고 처음 대소변조차 혼자 해결 못하던 시절을 본 사람, 겨울만 되면 제 다리가 어떻게 굳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 자리를 제일 쉽게 접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단 대신 옆 경사로로 저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눈을 갈아내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 두 다리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던 휠체어 바퀴 소리가 그날만큼은 저를 버리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로비 문턱에 들어서기 직전 저는 아내 손에 든 봉투 모서리를 다시 봤습니다. 젖은 종이 틈 사이로 법원 인장이 비쳤고 거기 적힌 제 이름도 잠깐 보이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제 몸이 아니라 제 혼인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눈길에 고생 많으셨네요. 아내분 봉투 젖었나 먼저 보세요. 형님도 여기까지 오셨으면 괜히 감정 상하게 말 키우지 마시고 오늘은 서류 처리만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어질수록 서로 더 피곤해져요. 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마지막 기대까지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겠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얼굴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늘 일을 알고 기다리던 얼굴이었죠. 그제야 저는 제가 아내 하나에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저 둘에게 함께 밀려나가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았습니다. 괜히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 눈이 너무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야. 당신 혼자선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잖아. 적어도 저 사람은 상황 보고 움직여. 당신처럼 말도 못하고 사람 눈치만 보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야. 그 말은 거의 확인서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제 남편 자리를 밟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더는 숨길 이유도 못 느끼게 됐다는 게 진짜 문제였죠. 숨기지 않는 배신은 의심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난방이 되는 로비였는데도 저는 더 추웠습니다. 무릎 위 이불은 그대로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 몸은 덮어줄 수 있어도 마음까지 덮을 수는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이불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번호 부르면 움직이면 되고 내가 말할 테니까 당신은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 서로 좋게 끝내면 돼. 나도 더 싸우고 싶지 않아. 오늘만 넘기면 우리 둘 다 편해질 거야. 우리 둘 다 편해진다는 말이 정말 웃겼습니다. 편해지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자리와 제 결혼을 여기까지 끌려와 앉혀놓은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걸 정리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주변을 보니 다들 서류를 들고 자기 사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사정보다 아내 옆자리가 더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라면 제 손을 잡아야 할 자리에 어느새 저 남자 시선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아내분, 여기까지 왔으면 괜히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서류 들어가고 나면 오히려 편해질 겁니다. 형님도 오늘만큼은 감정 섞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하세요. 현실은 빨리 정리할수록 덜 아픈 법입니다. 현실은 빨리 정리할수록 덜 아프다. 그 말이 제 귀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 몸이 망가진 뒤부터 저 사람들 눈엔 제가 현실에서 이미 빠진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직 숨쉬고, 아직 버티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저 둘은 저를 지난 인생처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처음부터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 옆에 있으면 나는 평생 미안한 사람으로만 늙어갈 것 같았어. 당신은 자꾸 내가 끝까지 당신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삶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짐이냐 아니냐, 책임이냐 아니냐, 거기서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보고 있었죠. 저는 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아니라 이제 처리만 남은 문제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말보다 더 잔인하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걸요. 모진 욕을 듣는 것보다 추울까봐 이불을 덮어준 손으로 법원까지 밀려가는 게 더 끔찍할 수도 있다는 걸. 제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직접 눈길을 뚫고 저를 거기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법원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끝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저는 그걸 몰랐고 눈 녹은 물이 묻은 휠체어 바퀴만 내려다보며 제가 완전히 버려졌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법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5년을 붙잡고 살았던 결혼도 끝났고 사람으로서 마지막 체면까지 다 눈길에 끌려간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살아냈다는 말보다 버텼다는 말이 더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휠체어는 그대로였고 제 몸도 그대로였고 비어버린 자리만 더 선명해졌죠.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대신 정말 혼자라는 사실을 하루 종일 마주해야 했다는 겁니다.